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검찰 알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낮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낮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햇빛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이제 출장도 있고 좀 그래서 오늘 낮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한 2회분 정도를 그때는 라이브하고 녹화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도 쉬지 않고 여름 휴가 때도 검찰 알바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뭔가요? 예, 검찰은 어떻게 일하나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파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잡설을 많이 풀어놓는 바람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간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이라는 게 하나의 건물로 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그거는 왜 항상 법원이랑 같이 있을까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 사각진 그 건물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방송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가 와이파이를 갖고 이제 잡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마이크에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알바에 올린 그 컨텐츠를 보면 아셨겠지만 거기서는 여기 비디오 찍은 것을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는 이제 상태에 문제가 이제 좀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좀 고쳐가면서 좀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보고 왜 앉아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느냐, 왜 말을 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말씀 빠르고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제가 그랬는데 또 야단치시니까 저 안 끊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 왔다 갔다 안 하고 제가 1시간 20분 정도 끝까지 앉아서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또 야단 맞은 거 없으세요? 김남국 변호사님은 또 뭐 춤이라도 춰라 이제 그 얘기 안 나와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니, 참, 저기가 누가 알려주시던데,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제가 5.16 쿠데타라고 안 하고 5.16 혁명이라 그랬대요. 댓글에, 네. 예, 말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설마 제가 그걸 혁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네. 이제 질문을 예,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조금 다루지 못한 파견 검사 문제 뒷부분을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들이 이제 법무부에 파견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었는데, 법무부 말고도 검사의 파견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거의 68개 기관에 파견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하고 법무부 외의 어떤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변호사님께 이 검사의 법무부 말고 그 외에 도대체 검사가 도대체 다른 기관에 왜 가는지, 그리고 이 나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파견도 같은 파견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파견을 꼭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참여정부 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과거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같은 거를 검토해서 또 관련된 분들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이제 검사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파견 나간 검사들은 본인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쉽게 말해서 영양가 없는 파견이죠. 이제 그런 파견들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권력기관 내지는 어떤 돈이 되는 힘이 있는 기관에 나가가지고 검찰의 영향력을 넓히고 또 그 기관들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소통하면서 일종의 그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죠. 제일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게 청와대에 파견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법을 개정하면서 다 끊어지기는 했는데요. 청와대에 파견 가가지고 검사가 법무부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사실상 지휘했던 민정수석실을 또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부터 검사 출신, 그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게 다 검사 출신, 그 밑에 행정관들도 또 다 검사, 이렇게 다 가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국민적인 시각에서 원래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적인 시각에서
정의의 원칙에 민주주의의 원리에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지휘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청와대가 앞장서서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이 시민들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게 되면 그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서 또 혹은 직접적으로 수사를 조종하고 또 수사의 결론을 미리 대통령한테 워딩을 써줘가지고 먼저 딱 규정을 해놓고 시작하잖아요. 응?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를 들면 십상시 문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의 틀 자체를 완전히 그냥 딱 한정지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뭐 이런 일로 벌어지다 보니 이제 최동욱 그 검찰총장 낙마시키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석부터 움직인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또 움직였어요. 그리고 국정원이 또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서초구청에 가가지고 그 무슨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치 행정 내지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일 앞장서서 감시해야 될 책임을 가진 기관에 검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런 법치주의가 무너지도록 하는 수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정권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수사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검사의 인사에다 관여를 해가지고 말 잘 듣는 검사한테만 좋은 자리를 주는 힘 있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네. 일이 가능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파견 검사 문제가 제일 심각해서 그건 이제 없어져야 될 문제고요. 언제부터 청와대 검사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 정확히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박정희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쭉 역사를 보니까요. 박정희 때부터 청와대 검사가 파견돼가지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94년도에 그 검사의 파견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검찰청법이 바뀌었는데 편법으로 검사가 본인의 그 직을 사직하고 청와대에 파견 갔다가 다시 이 검사를 재임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94년도부터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회해가지고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에 파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굳이 검사들을 청와대에 많이 그렇게 이렇게 등용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박정희 때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파견이 됐어요. 청와대.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기 대법관 하신 양창수 대법관님 계시잖아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이 되게 좋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청와대 파견 나갔다 오신 그 경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판사가 청와대 가서 일한 게 저게 자랑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이후에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다가 합법성이라는 외피를 씌우기 위해서 법률가들이 필요했고 그거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에는 변호사 숫자 법조인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를 뽑아다가 그냥 법무 참모의 개념으로 그냥 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그렇게 해서 권력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통로를 패스트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고 청와대 온 사람들이 빨리 승진하는 그래서 이제 김기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외부적으로 자 이게 판사나 검사들도 결국 다 군인 밑에서 군인 지시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딱 박아버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은 검사들이 가장 믿을만하고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함께 일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근거는 뭘까요? 공부 잘한 사람들이야? 말 잘 듣는 사람들이야?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 어떤 욕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가 던져줄 수 있는 당근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물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이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씨가 권력의 촉수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초에 이제 이게 검찰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가 왜 소년등과한 사람들이 출세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하고 결탁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극명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박정희 죽고 나서 이게 확인이 됐는데요. 저도 어떤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박정희 죽고 나서 전두환이 이제 그걸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언제 밝혀진 얘기냐면 나중에 또 김영삼 정권 때 전두환이 수사를 받을 때, 예, 그때 이제 비로소 확인이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전두환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그 제일 수석 검사가 최동욱 검사. 네. 그 다음에 막내 검사가 임수빈 검사. 그 비리 수첩 사건으로 못하겠다고 관두고 나온 그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수사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두환 씨 밑에서 그 각종 잔심부름을 하는 그 버틀러, 집사 역할을 하던 군인, 준위가 한 명 이제 와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뻣뻣하고 건방진 자세로 조사를 받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전두환 장군이 그 사람 표현으로 전두환 장군이 12.12 거사를 성공시키고 나서 뭐를 제일 불안해했는 줄 아느냐? 어? 당신들은 그때 다 끝내가지고 전두환이 딱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이제 쫙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두환이 그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불안했을까? DJYS가 불안했을까? 뭘 불안했을까 했더니 전두환이 검사를 제일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민간인으로 돼야 되잖아요. 군복을 벗고. 그러면 이제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검사들이 만약에 그 타고난 어떤 자존심이나 옛날 같으면 뭐 선비의 기계를 앞세워가지고 너네도 쿠데타 불법이다. 그다음에 그 하수인부터 우리가 유법사지 찾아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권력을 잡게 되면 해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리 같은 것들. 네. 그것들을 수사하겠다고 치고 나오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책이 없다. 검사가 법으로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전두환이. 근데 그 대목에서 예.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좀 무식한 거였죠. 그렇지. 그 사람만 하더라도 청와대 경호실 근무를 하면서 예. 내는 박정희 대통령 뭔가 밑에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사실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우리는 군대에서 명령복종에 길들여진 사람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만 검사들은 박 대통령이 박정희가 워낙 강력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숙이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약한 내가 잡으면 머리를 쳐들고 덤비기 시작하면 내가 힘들 거다. 이 걱정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심하게 된 계기를 이 준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더래요. 그게 뭔지 아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준위가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검사장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야. 검사장이 검사장이 준위를 찾아왔는데 그냥 안 찾아오고 돈다발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준위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거의 무릎 꿇는 자세로 갖다 바치면서 어르신한테 내 얘기를 좀 잘해달라. 내가 아무개인데 그 어르신은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갖다 바치고 근데 이 사람이 준위가 볼 때 기가 막히더래. 그 명색이. 야, 그때만 해도 정말 그 과거급제했다고 얼마나 진짜 검사를 막 이렇게 할 때입니까? 그 중에서도 검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정도로 하는구나. 야, 권력이 좋긴 좋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야, 검사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검사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했겠네. 그 이 사람이 이제 그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 검사장이 이제 방을 이렇게 나가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또 그 부장검사 한 놈이 부탁으로 또 온 거야. 그 둘이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진짜 민망한 상황이. 마주쳤는데 그 군인 앞에서. 근데 거기서 둘이 서로 고개를 탁 돌리면서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군인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별단 사람이 한 뭐 소령이나 중령쯤을 만난 건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군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헛 위세라도 잡는다는 거야. 야, 너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나갈 텐데 이렇게 탁 하고 가는 걸 보고 아, 저것들은 군인만큼의 자존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진짜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져온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두환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검사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만큼을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딱 얼굴이 환해지더니 딱 무릎을 치면서 야, 끝났다 이제. 걱정할 이제 게 내가 없다. 잡았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근데 얘기 이렇게 오픈해도 되나? 근데 아, 서글프네요. 당시에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검사들이 정말 창피했다. 내가 이런 조직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름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를 일종의 이제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50청산. 이거를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열심히 했대요. 지나가서 보니까 또 도로 망가지더라, 조직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과도한 대우를 받으면서 출소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같은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으면 최소한 50세 가까이 돼야지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대 초반에 그런 비슷한 위치에 가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검찰총장 같은 걸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장관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출세도 빠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시작도 빠르고 출세도 빠르고 그다음에 40대 중반 정도에 나와가지고 할 게 또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하고 어디 가서 공기업 사장하고 대사도 나가고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이고. 그러니까 40대부터 지금 70대 후반이 되도록 별거 다 계속 해먹은 거지.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나름 공부를 하고 그런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머리를 쳐들고 뻣뻣하게 나오면은 내가 걱정인데 요렇게 당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보니 다루기 쉬운 거지. 더 쉽게 다룰 수 있구나. 더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걸 체감을 한 거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소위 말해서 자리 가지고 그냥 컨트롤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실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 어디로 갔나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 민정비서관을 했던 권정훈 검사가 검사장 승진 코스라고 하는 영순위, 인권국장. 네,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뭐 대표적인 것만 뽑으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민정수석실에 행정관 했던 검사도 좋은 보직으로 갔더라고요. 대검 범죄 정보 담당관. 그러니까 모든 그 범죄 첩보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갔고요. 또 하나만 더 뽑아보면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반장을 했던 이창수 검사는 또 법무부의 검찰과 그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검찰과 검사로 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갔기만 하면 그 다음 보직은 그 뒤로는 막 그냥 꽃길로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더 노골적이었던 게 저 검사들이 파견을 갔다가 돌아오면 조금 있다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명박 때는 지금 이번에 옷 벗은 김진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말기에 민정비서관을 했는데 그때 터진 사건이 이제 민간인 사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디가우징 해가지고 기록을 다 없애고 한 거를 지시한 게 사실상 김진모 민정비서관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민정비서관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검사장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검사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나갈 때는 그 청와대 파견 나갈 때는 그때도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갔으니까. 근데 검사도 아닌 사람을 검사로 재임용하는 거잖아요. 네. 재임용을 하면서 바로 검사장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거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이제 네네. 그 다음번이 이제 검사가 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출세를 하고 좋은 자리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되기를 원하진 않았을까요? 예, 그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물론 이제 그때는 고시 공부하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였으니까 80년대. 근데 나중에라도 너는 검사를 할래, 판사를 할래, 뭐 변호사를 할래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판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성적이나 학벌에 집착하는 부류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판사가 조금 더 성적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외국에 연수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하버드를 가고 싶어 하듯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때는 이제 군부 독재를 저희는 겪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문에 늘 나오는 사람들이 공안검사들이었어요. 지금은 공안검사가 누군지 사람들이 사실은 평검사들은 잘 모르는데 그때 공안검사들은 뭐 김원치, 황교안, 고영주, 그 최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신문에 나오니까.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 맨날 신문에 나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학창 생활을 하고 어쨌거나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 택하니까 가능하면 검사로 가는 거는 권력에 부역하는 길이다 생각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한편은 그다음에 또 한편은 우리 우병우 선생처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내가 출세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에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더 빠른 통로라고 생각을 해서 판사를 지원해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검찰을 가서 있으면 꼭 어디 가가지고 나는 메뜩으로 졸업했다. 법원도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성적이 얘기를 더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검사가 직접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은 판사보다 훨씬 크죠. 전에 왜 제가 재벌들이 사위를 얻을 때 판사보다 검사를 선호한 이유가 판사는 누가 상을 차려놔야지만
자기 일이 생기는 건데 검사는 지가 직접 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고 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가 훨씬 유용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영악해가지고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검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대목에서 조금 또 가슴 아프고 놀라운 일은 그때 당시에 운동권들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극렬 운동권들이 있었잖아요. 그 운동권들이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내지는 뭐 수배 생활도 좀 하고 뭐 노동운동 현장에도 들어갔다 오고 이러다가 87년 이제 6.29 선언 이후에 사회가 외양으로 이제 민주화가 진전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생활을 이제 하는 걸 중단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옛날 운동권 출신으로 고시 합격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 운동권이었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저 김수남 총장 앞에 했었던 김진태 검찰총장.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수배돼서 계속 산골로 도망다니면서 절에서 계속 숨어 다녀가지고 스님들하고 많이 알아요. 그런 뭐 그런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운동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실제로 형사 절차를 통해서 겪었던 그 인권 침해, 그 다음에 그 약자들, 서민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세칭 인권 변호사나 그런 인권 운동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검사나 판사를 지원해서 간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를 지원할 때 뭐를 더 많이 갔을까? 운동권들이. 그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판사를 갔을 것 같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군부 독재에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인데. 네,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검사는. 근데 검사를 훨씬 많이 갔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거지. 그것도 있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학생일 때부터 권력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잡는 그 학교 안에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다시 또 이제 권력기관.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닌가? 운동권이 제도권이 되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검찰 안에서 그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다 천병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래고 많이 슬펐어요. 예전에 저 학교 들어가면은 1학년 들어가면은 과거에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그 세미나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서클 만들어서 지하 서클이죠. 비밀 서클에서 이제 그 학습시키고 소위 이념서적 갖다가 학습시키고 뭐 이럴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는 이 책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때까지 배운 저걸로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대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다. 맞잖아. 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다. 근데 네가 잘못 배운 우리 교육이 이렇게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철학 에세이네 뭐 이걸 그 쭉 읽으라고 하는 건데 그때 나를 그렇게 학습시켰던 사람, 나한테 공산주의를 처음 알려준 사람, 네. 아주 잘 나가는 검사가 됐어요. 누군가요? 지는 알아. 그게 누군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검찰 내부에서 참여정부 때도 그 뭐 검사와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을 상대로 깐죽거렸다거나 그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뭐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기도 상당수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뭐 그 권력에 빌붙었다고 지목받는 검사 중에도 운동권 출신 검사가 있고 아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병우의 아주 긍정적인 업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 있어요? 예. 모르지, 저희 저는. 지금 이야기 나누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병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다가 올해 그 2월 23일경에 통과가 돼서 진짜? 예, 통과가 이제 못 가요, 돼서 검사? 예, 이제 그 검사라 그 청와대 비서실에 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다음에 바로 또 검사 재임용이 안 되고 2년이 지나야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병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병우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법을 우병우법이라고 이름 붙였나? 예, 맞습니다. 우병우법으로. 진짜? 네네네. 아, 그렇구나. 이게 통과가 지금까지 안 됐었거든요. 94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께 또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변호사님, 지금 그 민정수석실 보면,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 법학 교수님이 가 계시는데, 그 밑에 비서관들 보면,
또 여전히 그 검사들이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민정수석실에 검사가 가 있긴 하지만 그 과거의 그 검사 파견과는 다르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과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민정수석실 밑에 4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렇게 4개의 비서관이 있는데 그전에는 뭐 반부패 비서관을 사정비서관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또 뭐 민정 2비서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고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때는 민정수석의 주축을 차지하는 게 다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도 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가고 평검사들도 파견을 나가고 부장검사가 가가지고 비서관을 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최소한 검사가 하고 법무비서관 정도를 변호사가 하거나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거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거나 그러다가 또 검사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정비서관은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공직자들한테 아무 때나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뭐 이렇게 그 장관도 불러다가 장관도요? 네, 장관도 불러다가 당신 뭐 저기 식구가 이런 일들을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먹는다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조사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민정비서관 밑에 그 지금 아까 이제 특별감찰반장, 특감반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경찰 직원, 국세청 직원, 국정원 직원, 검찰 직원들을 쫙 밑에다가 놓고 이게 또 별동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특감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도 왜 그 문체부 그 감사관들인가요? 아니 감사관들 불러다가 왜 옷 벗을 저기 양말 다 벗으라고 그러고 뭐 거기서 막 쌍욕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청와대 내 직원들을 또 직원들의 비위 감찰도 민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실상 청와대도 장악을 한 거야. 거기 가가지고 청와대 직원들도 민정실 직원들의 눈치를 봤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 변호사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법이 다행히 이제 직전에 통과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현직 검사는 한 명도 가 있는 사람이 없고요. 검사 출신으로 행정관 하나, 그 다음에 비서관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윤석열 검사랑 같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저기 수사를 담당했다가 관두고 나온 박형철 검사, 부장검사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반부패 비서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리를 일으켰던 이인걸 변호사, 공안검사 출신이고 뭐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을 맡았다. 그랬더니 이제 이인걸 변호사 2사람만 딱 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는 잘하죠. 사람들 뭐 조사해가지고 사실 확인하고 이러는 거는 잘하는데 그 외에 이제 거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니까 민정수석실의 기본 기능은 그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번에 감사원 출신이 오셔가지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고 법무비서관은 판사 출신이 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은 정치인 출신 백원우 비서관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민정비서관에 있었던 그 특감반 특별감찰 기능을 또 떼가지고 반부패 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민정실의 기능이 조금 축소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검사에 의해서 포위되거나 포획된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청와대에서부터 일종의 그 탈검찰화가 실현이 돼야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능하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도 또 강력하게 있으셨고 또 제도적으로 그게 또 다행히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 민정수석은 그래서 처음 지명되고 나서 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그걸 물었잖아요. 앞으로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거 물었잖아요. 그 질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기자가 무한해지는데. 근데 하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니까 청와대 출입기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당연히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 딱 한마디로. 그렇죠. 예. 검사의 그 외부기관 파견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아니 조금만 더 있을까요? 나머지 부스러기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청와대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도 검사들이 파견을 가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도 검사가 2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사위에 가면은 부장검사 하나, 평검사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금융기관 이런 데 또 많이 나가 있어요. 예보 같은 데 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외교부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대사관에도 가 있고, LA 총영사관에도 가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사 직급이 인플레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기관에 거의 2인자가 돼요. 부장검사가 가면 1급 대우를 받으니까. 그런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들이 되게 차관급 의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급이니까 2등이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검찰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하시라도 그 사람들의 민원의 통로가 되는 거야. 무슨 사건이 있는데 좀 봐달라. 내지는 그 기관을 뭐 수사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좀 막아달라. 내지는 정보를 알려달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나름의 힘 있는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관의 속성을 다 활용한 다음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창구가 되고 그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검사를 관뒀을 때 취업 통로로도 기능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굳이 파견을 가지 않더라도 또 어떤 웃기는 일이 생기냐면 그 정부 부처들이 합동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각 부처에 이렇게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장급 회의, 과장급 회의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럼 국장급 회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장 같은 사람이 총리실에서 주관을 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럴 때 국장급 회의를 하면은 다른 부처에서는 다 국장이 가는 거예요. 국장은 의원님 그 국회에서 보면은 장관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 써서 갖다 주는 사람들이 국장이잖아요. 그게 되게 나이가 50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공무원 생활들 한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 법무부 국장들은 검사장들이 국장을 한단 말입니다. 인권국장 하나만 빼고. 그러니까 법무부의 국장은 차관급이에요. 뭐야, 자기네만 차관급이야, 맨날? 그러니까. 아, 진짜. 어디 가나 자기들은 다 차관이야. 네. 그러니까 국장급 회의를 할 때 법무부는 국장이 안 가고 과장이 갑니다. 어머. 과장이 가요? 과장이 가는데 중앙부처의 국장들은 2급, 3급이에요. 이 2급이 대부분이고 3급이 일부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의 과장은 부장검사급이 하는데 이건 1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국장급 회의를 하는데 과장이 유일하게 한 명 가는데 제일 상석에 얘가 앉는 거야. 참. 1급이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부서의 국장들은 다 용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사니까. 아이씨. 기가 막힌데요.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검사들도 그 정도인 줄을 모르고 그 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뿌듯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갔는데 국장급 회의인데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갔는데 나는 과장이라서 그래도 좀 말석에 앉힐 줄 알았더니 총리 바로 옆에 앉는 거야, 지가. 이런 거를 우리 최 변호사님 아니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까? 진짜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 검사들이 그 그러니까. 변호사님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 점심 때도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살살 좀 하라고? 혹시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을까? 모르죠. 뭐 봐도 안 봤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연락을 좀 받았는데요. 그 댓글 사법연수원생도 이 저희 방송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또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고, 또 실제 또 평검사 분들 중에 검사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은 착하신 분이네. 다만 이러면서 다만 뭐예요? 다만 검사들의 대부분은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변호사님께 꼭 이 말 전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 검사는 어떻게 일하나, 예. 힘들게 일하는 그 검사분들은 어떻게 대충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뭐라고 일하더라. 네,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변호사님 검사 시켜야지 하는 거지. 예,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사들이 진짜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고생을 하는데요. 그 고생하는 검사가 이제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죠. 아니,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2,000명이 좀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밤을 새우고 고민하고 하는 검사는 1,500명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전부터 검사는 올라갈수록 편하고 시간이 갈수록 편한 직업이다. 판사는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처음에는 그 도제식 시스템으로 해서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토의한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만 쓰면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봐야 되는 기록이 많아지고 책임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판사가 된 사람 중에 그 일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대법관이 된 기록을 세운 분이 이회창 씨거든요. 남자 중에서. 46인가 대법관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대법관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검은 머리가 전부 다 하얗게 새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대법관 일 많잖아요. 그 기록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판사가 일 맡아는 일화가 됐는데 검사는 일단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부장검사가 되고 부장검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결재만 하는 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검사 시절이 이제 가장 힘들고 지난번에 왜 이제 그 안타깝게 자살한 우리 남부지검 김검사 사례를 보더라도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업무 부담을 얘기했잖아요. 계속 봐도 캐비넷에는 사건이 쌓여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줄어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고소 사건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고소로 가는 사건이 많고 예. 그다음에 또 경찰들이 또 해가지고 이제 송치해 오는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검사들은 초임은 다 형사부 검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형사부 검사라고 하는 거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그 해온 수사를 송치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약간의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들을 상대하는 검사가 이제 형사부 검사인데 그 막내 검사들이 이제 형사부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형사부의 고참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 내에서는 잘 나가지 못하는 검사. 그러니까 똑같은 중앙지검 부장검사라도 형사부 부장검사 중에서 이제 이거를 한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형사부 부장검사 중에도 또 잘 나가는 자리가 있고 뭐 이렇긴 한데요. 어쨌거나 검찰 사건의 기본은 형사부인데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은 실제로 사건도 많고 정말 사건하고 씨름하고 피의자 참고인하고 씨름하고 하면서 진짜 고생들을 합니다. 정말 개고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능력을 어느 정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근무지를 이제 한두 번 정도 옮기게 되면 거기서 수사 능력을 평가를 받아서 한 두 번째 임지까지 간 다음에 능력을 인정받으면 검사는 세 번째 임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에 서울중앙지검을 들어가면 이 사람은 검사로서의 장래가 어느 정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검사 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번도 근무를 못하고 퇴직하는 검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은 스스로도 굉장히 좀 자존심을 상해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평준화된 이유지만 경기만 나왔어도 내가 중앙지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TK 정권이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그때는 TK 출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진짜 그래요? 예, 진짜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상도라도 부산 경남 출신의 PK 검사는 그때 당시에는 검찰이 이렇게 직책에다가 1, 2, 3, 4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1호 검사, 2호 검사, 3호 검사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다음에 법무부 같은 데서도 지금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검찰 1과장, 검찰 2과장, 검찰 3과장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서열이에요 또. 그런데 검사가 기수를 되게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네. 군인처럼. 근데 검찰 1과장을 예를 들어서 연수원 10기가 검찰 1과장을 해. 근데 검찰 2과장은 9기나 8기야. 황당하지 않아요? 예, 역전돼 버린 거죠. 검찰 1과장이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과장이거든요. 검사들이 전체를 놓고서 가는 과장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과장이 검찰 1과장이에요. 검찰 1과장은 TK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수가 낮은데 1과장이야. 검찰 2과장은 거기서 1년을 하고 나면은 검찰 1과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으로 치면 중앙지검 특수부장 같은 거를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PK를 한 번씩 시켜줘. 근데 PK를 시켜주는 대신에 기수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TK가 당연히 한급발 높은 사람으로 치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뭐 전라도네, 강원도네, 뭐 제주도네 이런 데는 진짜 장인이 무슨 뭐 대단한 뭐 전두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닌 바에는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팔아가지고 빌붙기 전에는. 아니 평준화가 된 다음에도 그래요? 네. 그 지역을 가지고 차별을 했다니까. 지역으로? 네. 지역을 가지고 차별을 해서 그때는 법원도 그랬어요. 법원을 형사지법하고 민사지법으로 나눠가지고, 형사지법과 민사지법으로 나눠가지고 형사지방법원이 영장, 뭐 형사사건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법원이잖아요. 여기 가면 TK 1색이야. 그리고 가정법원에 가면 그렇게 잘 나온 사람들이 많아. 여자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형사지방법원에서 그 시국사건 영장 같은 걸 기각하거나
형 선고를 작게 하거나 하면은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거지.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데 어쨌거나 검사들은 이제 자기가 그 검찰에서 비전이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에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던 고참 검사가 인사발령이 딱 나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낙담하는 검사가 있고 만세를 부르면서 가는 검사가 있는 거지. 중앙지검에 평검사로 가도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거든. 정말 더 고생하죠. 그렇지만 거기를 가면 그래도 인정받았다. 앞으로 나한테 장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지방을 전전하는 검사 내지는 지방에 갔다가 고검 갔다가 지방 갔다가 고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슬프게도 검찰 조직을 일부라도 아는 사람은 그 족보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바로 신분이 구별이 돼. 얘는 귀족 검사, 얘는 육두품 검사 이걸 그냥 우리 저기 검찰청에서 전화 받아주는 여직원도 그 사람 거쳐온 경력만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얘는 그러니까 비전이 그게 있다 능력이 없다. 아니라는 거잖아. 그게 자기가 어느 줄을 타고 왔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고. 능력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능력으로 간 사람? 아, 과거에는 이제 그런 고향, 연줄, 장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뭐 누구랑 같이 근무했었냐, 이런 걸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검사면, 나름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실력에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네. 그런 자부심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하드잡을 견디는 거거든. 예. 그 밤중까지 막 그 말씨름하고 하는 것들을 견뎌가면서 이제 그걸 참아가는 건데, 그걸 다 참을 수 있는 유인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검사로서 내가 국가에 기여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이 당연히 젊은 검사들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틀림없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인사로. 이런 기대가 당연히 있잖아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가면서 그 인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신경 쓰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저게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게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내부적으로 다 알려져. 그게 이제 워낙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대표적으로 박희태 씨 있잖아요. 그 맨날 무리를 일으키는 손녀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막 누구 가슴이나 찌르고 다니는 이런 그 박희태 씨가 그 고검장 출신이에요. 고검장 출신이었고 법무부 장관을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을 거예요. 그 따님이 무슨 이중국적인가 뭔가 해가지고 낙마했었는데 하여튼 그 박희태 씨 사위가 검사였어요. 네. 사위가 검사죠. 네, 그 검사가 또 그 저기 스폰서 검사로 또 문제를 이번에 일으켜가지고 또 문제, 구속됐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검사들을 검찰 내부에서 사위족이라고 하는데 사위족. 사위죠.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장인어른이 검사장 이상의 검찰의 주요 간부였거나, 네. 부자는 아니고. 예, 부자는 이제 아예 그 재벌집. 그러니까 우병우는 사위적 아니에요? 우병우는 재벌족. 사위족인데 좀 이류 사위족이지. 예, 재벌도 아니고 거기는 그냥 돈 많은 그렇지. 부잣집이잖아. 재벌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유족 레벨에서도 조금 처지는 사유족이었긴 한데 이제 돈이 무지하게 많긴 했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장인어른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장관을 하고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런저런 음으로 양으로의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자리를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검사들이 선호하는 외부 힘 있는 자리 파견 보직. 네. 그 다음에 외국 연수 말고 아까 제가 LA 총영사관 뭐 미국 대사관 이런 데도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근무하면 좋잖아. 하는 일도 없이 그냥 가서 대접만 받으면서 노는 건데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이제. 갔다가 그런 자리에 가면 최소한 이제 그 인사 텀이 있잖아요. 그 텀을 맞춰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좋은 자리가 하나가 비는 거야, 갑자기. 응? 그러니까 내가 LA 총영사관에 가 있었어. 그런데 검찰 이과장이 비었어, 갑자기. 무슨 빨리 일이. 비행기 타고 와야겠네요. 그러면 검찰 이과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검찰 일과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장인어른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압력을 넣어. 그러면 그 자리에 원래 정상적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럼 표가 팍 나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 백도 동원되고 이제 온갖 장관 백, 막 이제 세상에 백이란 백은 다 동원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슬펐던 거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로 또 발령이 날 때는 부장검사 중에서도
특수부장, 공안부장, 요새는 금융조세조사부장이라는 소위 요직들로 발령이 날 때는 이 여당하고도 협의를 해요. 네. 인사하기 전에. 여당에서도 오케이를 해야 돼. 이거 거기서 또 지역 안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본적이 저기가 아니면 이제 원적지라도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수도권 사람을 이렇게 배분해서 넣으려고 하는 모양을 갖춰요. 그게 그만큼 막강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전에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얘기로 왜 그렇게 그런 자리들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떡값 검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중앙일보 홍석현 씨 동생이 홍석조 씨라고 거기도 검사 광주지검장 하셨던 고검장까지 했죠. 예. 경기고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홍석조 씨가 그때 이제 또 그 떡값 심부름을 했다라고 그때 이제 그 내 친구 사돈이야. 자료에. 지금 보강 회밀리마트 회장이잖아 그분이.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고 검사들을 관리할 적에 내부에서 돌았던 소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한테는 같은 검사장이라도 어떤 명절 선물이나 생일날 선물이 올 때 예. 이건희 명의의 선물이 오고요. 예. 그건 저도 결혼식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건희 씨는 그 화환 같은 거 보낼 때 엄청나게 비싼 거 이렇게 딱 놓고서 거기다가 삼성, 이건희 이렇게만 한문으로 딱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보내더만요. 그런 선물이 오고 같은 검사장이라도 저 춘천 검사장한테는 삼성전자 회장 명의의 선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루가 다른 거지.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레벨루가 다른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같으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사장급이 떡값이나 뭐 선물을 보내면 맞은데 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 되면은 이건희 이름으로 올 때도 있고 심지어 최소한 삼성전자 회장 이름으로 왔었다. 라는 얘기가 예. 쉬쉬하면서 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의 장래를 본다라는 거네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신경을 쓰고 그 있다는 권한이나 거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막강 쓰니까, 의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어쨌거나 그런 소문들이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오는 이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되게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주목을 받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는 언론에 나와야 돼요. 언론에. 판사와 검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검사는 언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언론을 계속 의식하고 관리를 해요. 국회의원들하고 같네.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검사가 또 정치적으로 되는 면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검사가 되면 기자들하고 다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사를 하는데 소위 뭘 던져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사를 좀 써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는 경우도 이번에 있고. 같은 경우도 그런 거네요. 검사들하고 비슷한 일이 있죠. 이 언론이 계속 서로 간에 공생하는 이익을 구조가 있죠. 나눠 갖는 거죠. 예, 공생하는 구조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도 일종의 언론에서 관리가 되고 좋은 집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검사들은 예를 들면 뭐 저기 청주지검 형사부에서 이번에 어디에 저 불량식품 일제 단속을 해봤더니 무슨 라면에서 뭐 벌레가 발견됐다 이런 게 나오면 기사가 나갈 때 청주지검 형사 일부가 단속을 했는데 하고 부장검사 아무개 이렇게만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담당 검사 이름까지 나가는 경우가 드물게 한 번씩 있어요. 멘트가 따지는 거지. 네, 이게 이제 그 잘 나가는 검사죠. 뭘 좀 아는 검사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슈해 봐야 되겠네. 보면은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가지고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가서 지청 검사를 근무를 할 적에 자기가 거기 토호 세력을 하나 잡아가지고 수사를 해서 들어가니까 갑자기 자기가 좌천이 돼버리더라. 날아가 버리더라.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토로를 했거든요. 제가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지금 이제 변호사님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이만큼 망가진 데는 검사의 인사가 문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보훈 인사. 보훈 인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변호사님께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 댓글 보면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최강욱 변호사님을 검찰총장으로 보내야 된다. 그건 이런 말도 안 댓글이 되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려야 될 질문이 지금 검찰의 인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만약에 진짜 뭐 변호사님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하셔도 좋고요. 검찰의 인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의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검찰이 바뀔 수가 있는가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싶습니다. 거기서 하나 좀 추가로 한다면 네. 이 검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가 이 계량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수사로 평가해야 된다니까. 예, 예. 그렇기 않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이나 이런 인맥들이 이렇게 많이 책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검사들을 드는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일이고 작업이다 보니까 능력의 평가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욱박 지르고 호통만 쳐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검사들은 나름 이렇게 쫙 주변 상황들을 쫙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자기가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불러놓고 나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가서 퐁 빠지게 만드는 이제 이런 능력 있는 검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병우도 그런 면에서는 수사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검사들만이 발탁돼가지고 가는 구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어느 조직이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조직이든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연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연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검찰이 이렇게 막심한 폐해를 자아내게 되는 소위 정치 집단화되고 변질되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단 2-3명만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윗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이게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걸로 보장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폐해가 막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부조리는 있을 수 있지만 검사가 가진 막강한 권한에 기대려는 정치 권력이 있고 이걸 이용하려는 권력이 있고 이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 조직 자체가 썩어버리는, 망가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변호사님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검사들이 늘 앞서서 내세우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고 검사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정치권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진다. 이게 검사들의 주장이고 참여정부 때부터 해왔던 주장이고 그게 검찰의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그럴싸하게 들리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로 내세우면서 특검 봐봐라. 특검을 정치권의 개입을 배제하고 특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사람들의 관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우리 검사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그 20명만 가도 엄청난 성과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검찰 전체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2,000명의 검사들이 100배, 200배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검사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특검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특검은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과와 능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이에요. 특검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누구가 좀 더 잘한다고 그래서 특검에서 갑자기 너는 특검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능력 발휘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야. 잘하고. 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무슨 농단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검사들이 스스로의 자세를 주권자를 의식하면서 내 임무에 충실하게 일을 하느냐 라는 데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 특검에다가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가지고 너 여기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정유라한테 요만큼의 흠집 가는 수사라도 하는 놈 있으면 너는 다음에 검찰로 복귀하면은 바로 너는 한직이야. 너는 바로 강원도로 보내볼 거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인이 가는 통로가 있었다면 특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막는 방법은 첫째는 주권자들의 감시가 상설화될 수 있는 투명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려면 주권자란 국민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조직이 되려면 일단 국민들도 약간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알게 되신 지식을 바탕으로 지켜야지. 그냥 기사 같은 것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계속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동욱 사건이 이제 이번 주말에 무슨 JTBC에서 다음 주말인가 뭐 그걸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떤 사건 수사가 있었을 때
대체 검사들이 왜 저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야? 왜 저렇게 사건을 말아먹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검사가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이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요새는 검색도 쉽잖아요. 무섭다. 네, 그때 그 검사가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보시죠. 추적해봐야죠. 그쵸. 어디로 갔는지를 보시면 그거를 찾는 게 귀찮으시면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권 이후로 쭉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거길 들어가 보시면 정권에 빌붙는 검사들이 얼마나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고 있는지가 딱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한 명만 딱 꼽아가지고 보면 BBK 사건의 주인 검사라는 사람 김기동 검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간 자리만 보면 그게 검사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쫙 갑니다.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검찰에서 선호하는 자리고 좋은 자리고 그런 자리들을 그 전에 어떤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느냐가 이제 검찰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번 시간에는 그걸 지형도를 하나 김남국 변호사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표로 네. 이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김 변호사님이 제가 네, 몇 명 네, 알려드릴 네, 네, 테니까 네, 네. 그 사람들 간 자리만 꽃보지. 하면은 사실은 가져왔는데요. 아, 오늘 자료. 제가 한번 도표로 해가지고 도표로 이게 크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되는지 한번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거를 책에다가도 싣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이 꽃보지를 보고 여기 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뭘 했다가 이 상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갔는지 다 보자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사건하고 제대로 정의롭게 처리해야 될 사건하고 자기 자리하고 그렇죠. 맞바꾸는 맞바꾸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회자되는 일종의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자리는 영원하다. 아씨. 나는 어디 가면 이제 평생 전직 특수부 검사가 되는 거고 너는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열심히 수호해라. 너는 평생 강력부 검사다. 이번에 너는 그 깡패들만 상대하는. 의사들도 그런 건가? 백남기 노인 같은 그 우리 백선아 의사 같은 사람들도 쪽팔리는 건 잠깐이고. 그러니까 병원장 한번 갈 줄 알았나? 국민들이 평생 쪽팔리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평생 지켜보면서 잊지 말고 끝까지. 그러니까 네. 그 말을 자리는 순간이고 쪽팔림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거 너무 좋다. 대대손손 아주. 이거 오늘 부제다 이거. 자리는 자리는 순간이고 쪽팔림은 영원하다. 이걸로 바꿔줘야 되고요. 맞아. 영원한 쪽팔림에 예, 예. 그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아예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이제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게 제일 확실한 길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그걸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고 아까 변호사님 물어보신 것처럼 총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총장은 인사권에 신경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지 밑에 부하들이 정치권의 외압이나 부당한 권력의 아, 외압을 멋있다. 막고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예전에 잘리기 직전에 최동욱 총장이 보였던 모습 있잖아요. 아하.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하여튼 이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해. 국정원 댓글 사건. 네. 우리가 불구속하는 걸로 충분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그러고 나서 다른 걸로 금전비리를 찾아가지고 결국 원성을 구속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후배들의 자존심대로 살려주면서 외압은 막아내는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도 야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정의롭고 합법적으로 올바르게만 하면 총장이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런 거를 선배들이 지켜보고 언젠가는 내가 좋은 자리에 가서 더 큰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검사들이 잘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법무부가 문민 통제의 관점에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총장이 못 보는 거를 법무부 장관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설사 총장이 자기 라인을 타고 내지는 무슨 백을 타고 이러저러한 검사들을 추천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맑은 눈으로 이 검사는 지금 지방 한직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했던 일을 보면은 정말 이건 훌륭한 검사다. 검사들 중에 보면은요. 정말로 막 그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막 힘들게 살아가지고 어쩌다가 장발장처럼 이렇게 빵을 훔쳐가지고 구속돼서 오는 소년범들 있잖아요. 그런 소년범들한테 자기 돈으로 돈을 줘가지고 검정고시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검사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인간이라면 그게 맞는 거지. 그럼요. 그리고 고맙다는 편지를 받는 검사도 있고 그런 검사들이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검사들이. 근데 그런 검사들이 그거만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응? 그거 플러스 그전에는 줄도 잡아야 되고, 뭐 신경도 써야 되고, 상관복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좋은 자리를 가는 구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 알아보고, 야, 이번에 이 검사는 이 자리로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걸로. 법무장관이 올 수가 있나? 이 나라에서 그런 법무장관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정권에서 이제 그걸 하셔야죠. 검찰총장이랑 또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예, 그렇긴 한데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낼 수는 있지만 그걸 자기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하나 하면 네. 안 돼?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둘이 온다면 어느 거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빨리 대답해봐. 할 분수가 어느 없어요. 거 하겠어요? 여기서 명쾌한 대답이 있어요. 검찰 알바하신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니 이 둘이 만나야지만 제대로 맞아야지만 제대로 개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만 똑바로 해도 네. 예, 총장은 합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안경환 교수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비검찰 출신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천정배 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 민변에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후일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성토도 하고 뭐 그 경험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잘하는 검사, 못하는 검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법무부 장관 높은 데 있고 검사들이 많으니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보고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검찰 법무부가 관심만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그래가지고 천정배 장관이 계실 때 실제로 그런 미담의 주인공인 검사들을 좋은 자리에 이렇게 데려다 놨대요.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검사들은 인사권을 이렇게 솎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또 법무부 장관 혼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의 그 간부들을 또 눈 밝은 사람으로 둬야 되고 그다음에 총장까지 좋은 사람이면 뭐 더더욱 좋은 거고요. 그렇게만 되면 굳이 진짜 검찰 권한 그렇게 많이 뺏지 않아도 뭐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대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눈에 배운 만큼 배운 놈들이고 나름 자존심이 강한 조직인데 내가 앞으로 부당하게 권력에 간섭에 의해서 수사를 지시하거나 말아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적을 탄압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안 할 테니 똑바로 해라. 그렇죠. 니들이 총장을 중심으로 한번 그런 올바른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기회를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늘 우리는 정권하고 소통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우리 힘을 유지해 왔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멀리하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옆에다가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나는 애완견인데 이게 대통령이 어느 날 너는 저쪽 바깥에서 마당에다 묶어놓을 테니까 혼자 놀아라. 거기서 이제 잠깐씩 풀어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혼자 놀면서 그 동네 강아지들 괴롭히지 말고 착한 일을 해. 도둑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주인이 자기한테 자유를 줬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홀대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 가서 물은 거지. 계속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다가 모아놓은 거야. 한마디로 분리불안 장애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너 힘이 빠지면 내가 가서 물어뜯는다. 이렇게 해서 물어뜯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검찰의 속성에 대한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러셨고 과거에 접했던 검사들이 다들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고 시위하다가 가서 잡혀서 봤던 공안 검사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검사들만 차단을 해주면 그래도 검사들이 지금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또 변호사하면서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말의 기대를 하신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괴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순식간에 또 1시간 반이 또 1시간 20분이 또 넘어가는데 그 이번에 그러면 안경환 그 장관 후보 사건도 그러면 이 검찰에서 좀 두려워서 이런 그 좀 비리들이 나온 건가요? 요즘엔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갖고 어떻게 거기서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 하나 내부에서 해주시면. 나오는 얘기 중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 네,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 그렇지,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그렇죠. 뭐 나서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야, 받아가지고 이건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네. 네.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조국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또 나와봐. 다른 네. 놈 다음번 누구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이거 50, 차네. 그래. 50%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렇지. 한순간이다. 네. 그치. 예,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민정도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은?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일단 그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뭐 당연히 그 엄정한 잣대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지금 안경환 장관이 낙마하게 된 제신 경위하고 과거에 무슨 누가 천성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낙마했던 사람들의 이 과정이나 경위나 그 비위를 보면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안경환 교수가 못 가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걷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진심을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진심을 믿어주시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SNS에다 올리는 걸 보면은 좋다. 안경환 장관은 우리가 뭐 내보냈다 내지는 포기했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은 관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다음에 더 독한 사람을 보내자. 그렇지. 근데 독한 사람이 어디냐고. 아니 찾아야죠. 이제 독한 사람을 가면은 틀림없이 또 그분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되고 나면 또 흔들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서 흔들고, 이번에도 왜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또 시작했잖아요. 뭐 트럼프가 경로를 했다느니, 뭐 미국이 어떻다느니. 그거 이제 다 만들어내면서 또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식별하시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밝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게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특검이나 헌재가 제대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너네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뭐 폭탄이 문자 폭탄이니 어쩌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맨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이걸 똑같은 행태를 갖고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저희가 그 지난번 그 검찰 알바 시간에 이거 좀 판결문 공개 과정 문제가 있다. 뭐 안경환 후보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 있지만 그게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드러난 거 보면 너무나 이상해요. 이 판결문을 법원 행정처에 요청을 15일 5시 33분에 했다라는 거예요, 오후에. 근데 이 판결문이 불과 8분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보도가 된 시점이 2시간 정도 뒤인데 이 보도가 그냥 보도가 된 게 아니라 다 CG 처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됐으니까 다 짜놓은 거를 요건을 그러면은 맞춘 이게 거지. 뭔가 프레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판결문이 원칙적으로는 공개인데 가사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은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로 돼야 돼요. 근데 이 판결문 보게 되면 한자로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거든요. 지운 버전이 또 하나 있고. 또 지운 버전은 또 20분 뒤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뭐 그분의 그 예전에 흠결은 흠결이고 이 그렇죠. 과정은 확실하게 이거는 살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이거는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거를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최동욱 총장 때하고 뭐가 다르냐? 어? 그 최동욱은 최동욱대로 그렇게 하고서 또 그 왜 유출됐느냐 밝혀야 된다 했던 거하고 그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선상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때는 권력이 앞장서서 한 거고 이번에는 권력이 제대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동욱 그 사건이랑 이번에 지금 이 안 후보 사건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여자 문제라든지 이제 사생활에 대한 걸 갖고 이렇게 파헤치다가 이제 또 좀 점잖아질만 하니까 이 지금 탁현민 그 행정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또 나오는데 뭐 이 친구가 옛날에 무슨 뭐 여자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책들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건데 한쪽만 잘라갖고 넣어가지고 지금 또 아침에 또 언론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시작을 해서 검색이 1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뭘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서는 돌려가면서 이것을 계속 이런 건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조국이 잘못했다. 무슨 뭐 누구야. 그 인사수석이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잘못했다.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것을 거리를 만들어 갖고 언론이 같이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는 이런 얘기예요.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가만히 있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 행정관 얘기 갖고서는 우리가 성명서라도 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뭘 어떤 얘기를 했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이 벌써 몇 주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후보 떨어뜨리고 나니까 다시 두 번째 버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이 조국 나와라. 네. 뭐 누구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페북에다 글을 하나 쓰다가 말고 이제 나왔는데 이 보통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잘 팔리다가 벼랑간 이것이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나와서 잘 싸우면서 이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그럼 조사를 하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럼 바로 그 이유를 고치려고 그래요. 이겨야 되니까 자기들이.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는 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야당들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청와대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지금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왜 민심이 떠나갔는가? 네. 왜 우리한테 등을 지는가? 왜냐하면 다음번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청와대를 흔드는가? 조국을 흔들어야 돼. 여기서 실세가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거기에 뭐 행정관 얘기도 나오는 거고 장관 후보가 나오는 거고 나오는 사람마다 뒤에 가서 그 여자 문제 네. 그리고 40년 전에 그 얘기 무슨 사생활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그리고 이 야당들이 결국 지금 이런 데다 에너지를 쓰면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고 언론과 함께 합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땐가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보면 진짜 그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면은 폭탄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무슨 뭐 짐승 취급하면서 또 같이 또 말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민심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박지원 의원 같이 보면 진짜 이분이 정말 구단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여기서 자기는 사람들의 그 민심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노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민심을 보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했을 때 또 가서 걸더라도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다 틀렸다 뭐 자격 없다 뭐 잘라라 나와라 막 이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변호사님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끝내죠. 네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시민을 무시해온 역사가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정권은 바꿨을지 몰라도 다른 권력들은 하나도 바꾼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유시민 선생이 하시면서 뭐 어용지식인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권력기관에 쫄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권력기관에 쫄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원을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사소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과거하고 비교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렇게 속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완성되고 움직여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과거에 정부에 바랬던 그런 모습들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그 이제 앞장서서 부탕질을 칠 게 결국 정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너는 다음에 선거 나오면 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저기에서 뭐 발목 잡고 할 때도 다음 지방선거 때 너를 호남에서 지워버리겠다 막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못했을 때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 표명을 해주시면 결국 이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보시자고요. 예. 네. 변호사님. 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를 놓고 국민들이 굉장히 조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안경환 후보자를 감싸야 되느냐 아니면 비판해야 되느냐 그런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했는데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권이 잘못한 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판하는 거 저희는 지지자로서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할 건 방어하고 지금 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고 또뭐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하되 또 그래도 저희가 또 지지하는 정권으로서는 또 따뜻한 비판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뭐 그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마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네 번째 방송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에서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석부터 움직인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또 움직였어요. 그리고 국정원이 또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서초구청에 가가지고 그 무슨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치 행정 내지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일 앞장서서 감시해야 될 책임을 가진 기관에 검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런 법치주의가 무너지도록 하는 수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정권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수사에 기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검사의 인사에다 관여를 해가지고 말 잘 듣는 검사한테만 좋은 자리를 주는 힘 있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네. 일이 가능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파견 검사 문제가 제일 심각해서 그건 이제 없어져야 될 문제고요. 언제부터 청와대 검사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 정확히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박정희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역사를 보니까요. 박정희 때부터 청와대 검사가 파견돼가지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94년도에 그 검사의 파견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검찰청법이 바뀌었는데 편법으로 검사가 본인의 그 직을 사직하고 청와대에 파견 갔다가 다시 이 검사를 재임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94년도부터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회해가지고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에 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굳이 검사들을 청와대에 많이 그렇게 이렇게 등용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박정희 때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파견이 됐어요. 청와대.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기 대법관 하신 양창수 대법관님 계시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이 되게 좋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청와대 파견 나갔다 오신 그 경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판사가 청와대 가서 일한 게 저게 자랑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이후에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다가 합법성이라는 외피를 씌우기 위해서 법률가들이 필요했고 그거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에는 변호사 숫자 법조인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를 뽑아다가 그냥 법무 참모의 개념으로 그냥 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그렇게 해서 권력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통로를 패스트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고 청와대 온 사람들이 빨리 승진하는 그래서 이제 김기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외부적으로 자 이게 판사나 검사들도 결국 다 군인 밑에서 군인 지시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딱 박아버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은 검사들이 가장 믿을만하고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함께 일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근거는 뭘까요? 공부 잘한 사람들이야? 말 잘 듣는 사람들이야?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 어떤 욕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가 던져줄 수 있는 당근.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물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이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씨가 권력의 촉수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초에 이제 이게 검찰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가 왜 소년등과한 사람들이 출세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하고 결탁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극명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박정희 죽고 나서 이게 확인이 됐는데요. 저도 어떤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박정희 죽고 나서 전두환이 이제 그걸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언제 밝혀진 얘기냐면 나중에 또 김영삼 정권 때 전두환이 수사를 받을 때, 예, 그때 이제 비로소 확인이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전두환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그 제일 수석 검사가 최동욱 검사, 예, 그 다음에 막내 검사가 임수빈 검사, 그 비리 수첩 사건으로 못하겠다고 관두고 나온 그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수사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두환 씨 밑에서 그 각종 잔심부름을 하는 그 버틀러, 집사 역할을 하던 군인, 준위가 한 명 이제 와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뻣뻣하고 건방진 자세로 조사를 받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전두환 장군이 그 사람 표현으로 전두환 장군이 12.12 거사를 성공시키고 나서 뭐를 제일 불안해 했는 줄 아느냐? 어? 당신들은 그때 다 끝내가지고 전두환이 딱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이제 쫙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두환이 그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불안했을까? DJYS가 불안했을까? 뭘 불안했을까 했더니 전두환이 검사를 제일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민간인으로 돼야 되잖아요. 군복을 벗고. 그러면 이제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검사들이 만약에 그 타고난 어떤 자존심이나 옛날 같으면 뭐 선비의 기계를 앞세워가지고 너네도 쿠데타 불법이다. 그다음에 그 하수인부터 우리가 위법사실 찾아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권력을 잡게 되면 해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리 같은 것들. 네. 그것들을 수사하겠다고 치고 나오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책이 없다. 검사가 법으로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전두환이. 근데 그 대목에서 예.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좀 무식한 거였죠. 그렇지. 그 사람만 하더라도 청와대 경호실 근무를 하면서 예. 내는 박정희 대통령 뭔가 밑에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우리는 군대에서 명령복종에 길들여진 사람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만 검사들은 박 대통령이 박정희가 워낙 강력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숙이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약한 내가 잡으면 머리를 쳐들고 덤비기 시작하면 내가 힘들 거다. 이 걱정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심하게 된 계기를 이 준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더래요. 그게 뭔지 아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준이가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검사장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야. 검사장이 검사장이 준이를 준이한테 찾아왔는데 그냥 안 찾아오고 돈다발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준이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거의 무릎 꿇는 자세로 갖다 바치면서 어르신한테 내 얘기를 좀 잘해달라. 내가 아무개인데 그 어르신은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갖다 바치고 근데 이 사람이 준이가 볼 때 기가 막히더래. 그 명색이. 야, 그때만 해도 정말 그 과거급제 했다고 얼마나 진짜 검사를 막 이렇게 할 때입니까? 그 중에서도 검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정도로 하는구나. 야, 권력이 좋긴 좋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야, 검사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검사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했겠네. 그 이 사람이 이제 그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 검사장이 이제 방을 이렇게 나가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또 그 부장검사 한 놈이 부탁으로 또 온 거야. 그 둘이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진짜 민망한 상황이. 마주쳤는데 그 군인 앞에서. 근데 거기서 둘이 서로 고개를 탁 돌리면서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군인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별단 사람이 한 뭐 소령이나 중령쯤을 만난 건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군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헛 위세라도 잡는다는 거야. 야, 너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나갈 텐데 이렇게 탁 하고 가는 걸 보고 아, 저것들은 군인만큼의 자존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진짜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져온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두환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검사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만큼을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이가 그때 딱 얼굴이 환해지더니 딱 무릎을 치면서 야, 끝났다 이제. 걱정할 이제 내가 잡았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근데 얘기 이렇게 오픈해도 되나? 근데 아, 서글프네요. 당시에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검사들이 정말 창피했다. 내가 이런 조직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름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를 일종의 이제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오공청산. 이거를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열심히 했대요. 지나가서 보니까 또 도로 망가지더라, 조직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과도한 대우를 받으면서 출소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같은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으면 최소한 50세 가까이 돼야지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대 초반에 그런 비슷한 위치에 가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검찰총장 같은 걸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장관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출세도 빠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시작도 빠르고 출세도 빠르고 그다음에 40대 중반 정도에 나와가지고 할 게 또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하고 어디 가서 공기업 사장하고 대사도 나가고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춘이고. 그러니까 40대부터 지금 70대 후반이 되도록 별거 다 해먹은 거지. 계속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나름 공부를 하고 그런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머리를 쳐들고 뻣뻣하게 나오면은 내가 걱정인데 요렇게 당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보니 다루기 쉬운 거지. 더 쉽게 다룰 수 있구나. 더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걸 체감을 한 거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소위 말해서 자리 가지고 그냥 컨트롤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실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 어디로 갔나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 민정비서관을 했던 권정훈 검사가 검사장 승진 코스라고 하는 영순위,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뭐 대표적인 것만 뽑으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민정수석실에 행정관 했던 검사도 좋은 보직으로 갔더라고요. 대검 범죄정보 담당관. 그러니까 모든 그 범죄 첩보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갔고요. 또 하나만 더 뽑아보면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반장을 했던 이창수 검사는 또 법무부의 검찰과 그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검찰과 검사로 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갔기만 하면 그 다음 보직은 그 뒤로는 막 그냥 꽃길로 가는 거죠. 그 전에는 더 노골적이었던 게 저 검사들이 파견을 갔다가 돌아오면 조금 있다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명박 때는 지금 이번에 옷 벗은 김진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말기에 민정비서관을 했는데 그때 터진 사건이 이제 민간인 사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디가우징 해가지고 기록을 다 없애고 한 거를 지시한 게 사실상 김진모 민정비서관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민정비서관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검사장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검사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나갈 때는 그 청와대 파견 나갈 때는 그때도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갔으니까. 근데 검사도 아닌 사람을 검사로 재임용하는 거잖아요. 네. 재임용을 하면서 바로 검사장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거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이제 네네. 그 다음번이 이제 검사가 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출세를 하고 좋은 자리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까요? 예, 그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물론 이제 그때는 고시 공부하는 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였으니까 80년대. 근데 나중에라도 너는 검사를 할래, 판사를 할래, 뭐 변호사를 할래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판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성적이나 학벌에 집착하는 부류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판사가 조금 더 성적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외국에 연수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하버드를 가고 싶어 하듯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때는 이제 군부 독재를 저희는 겪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문에 늘 나오는 사람들이
공안검사들이었어요. 지금은 공안검사가 누군지 사람들이 사실은 평검사들은 잘 모르는데 그때 공안검사들은 뭐 김원치, 황교안, 고영주, 그 최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신문에 나오니까.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 맨날 신문에 나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학창 생활을 하고 어쨌거나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 택하니까 가능하면 검사로 가는 거는 권력에 부역하는 길이다 생각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한편은. 그다음에 또 한편은 우리 우병우 선생처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내가 출세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에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더 빠른 통로라고 생각을 해서 판사를 지원해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검찰을 가서 있으면 꼭 어디 가가지고 나는 법원도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검사가 직접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은 판사보다 훨씬 크죠. 전에 왜 제가 재벌들이 사위를 얻을 때 판사보다 검사를 선호한 이유가 판사는 누가 상을 차려놔야지만 자기 일이 생기는 건데 검사는 지가 직접 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고 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가 훨씬 유용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먼저 영악해가지고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검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대목에서 조금 또 가슴 아프고 놀라운 일은 그때 당시에 운동권들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극렬 운동권들이 있었잖아요. 그 운동권들이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내지는 뭐 수배 생활도 좀 하고 뭐 노동운동 현장에도 들어갔다 오고 이러다가 87년 이제 6.29 선언 이후에 사회가 외양으로 이제 민주화가 진전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생활을 이제 하는 걸 중단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옛날 운동권 출신으로 고시 합격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 운동권이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저 김수남 총장 앞에 했었던 김진태 검찰총장.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수배돼서 계속 산골로 도망다니면서 절에서 계속 숨어 다녀가지고 스님들하고 많이 알아요. 그런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운동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실제로 형사 절차를 통해서 겪었던 그 인권 침해, 그 다음에 그 약자들, 서민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세칭 인권 변호사나 그런 인권 운동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검사나 판사를 지원해서 간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를 지원할 때 뭐를 더 많이 갔을까? 운동권들이. 그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판사를 갔을 것 같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군부 독재에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인데. 네,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검사는. 근데 검사를 훨씬 많이 갔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거지. 그것도 있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학생일 때부터 권력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잡는 그 학교 안에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다시 또 이제 권력기관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닌가? 운동권이 제도권이 되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검찰 안에서 그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다 천병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래고 많이 슬펐어요. 예전에 저 학교 들어가면은 1학년 들어가면은 과거에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그 세미나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서클 만들어서 지하 서클이죠. 비밀 서클에서 이제 그 학습시키고 소위 이념서적 갖다가 학습시키고 뭐 이럴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는 이 책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때까지 배운 저걸로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대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다. 맞잖아. 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다. 근데 네가 잘못 배운 우리 교육이 이렇게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철학 에세이네 뭐 이걸 그 쭉 읽으라고 하는 건데 그때 나를 그렇게 학습시켰던 사람, 나한테 공산주의를 처음 알려준 사람, 네. 아주 잘 나가는 검사가 됐어요. 누군가요? 지는 알아. 그게 누군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검찰 내부에서 참여정부 때도 그 뭐 검사와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을 상대로 깐죽거렸다거나 그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뭐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기도 상당수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뭐 그 권력에 빌붙었다고 지목받는 검사 중에도 운동권 출신 검사가 있고. 아,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병우의 아주 긍정적인 업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 있어요? 예. 모르지, 저희 저는. 지금 이야기 나누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병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다가 올해 2월 23일경에 통과가 돼서 진짜? 예, 통과가 이제 못 가요, 돼서 검사? 예,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다음에 바로 또 검사 재임용이 안 되고 2년이 지나야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병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병우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법을 우병우법이라고 이름 붙였나? 예, 맞습니다. 우병우법으로. 진짜? 네네네. 아, 그렇구나. 이게 통과가 지금까지 안 됐었거든요. 94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께 또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변호사님, 지금 민정수석실 보면,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 법학 교수님이 가 계시는데, 그 밑에 비서관들 보면 또 여전히 검사들이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민정수석실에 검사가 가 있긴 하지만 그 과거의 검사 파견과는 다르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민정수석실 밑에 4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렇게 4개의 비서관이 있는데 그전에는 뭐 반부패 비서관을 사정비서관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또 뭐 민정 2비서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고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때는 민정수석의 주축을 차지하는 게 다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도 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가고 평검사들도 파견을 나가고 부장검사가 가가지고 비서관을 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최소한 검사가 하고 법무비서관 정도를 변호사가 하거나,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거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거나 그러다가 또 검사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정비서관은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공직자들한테 아무 때나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뭐 이렇게 장관도 불러다가 장관도요? 네, 장관도 불러다가 당신 식구가 이런 일들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먹는다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조사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민정비서관 밑에 지금 아까 이제 특별감찰반장, 특감반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경찰 직원, 국세청 직원, 국정원 직원, 검찰 직원들을 쫙 밑에다가 놓고 이게 또 별동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특감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도 왜 문체부 감사관들인가요? 아니 감사관들 불러다가 왜 옷 양말 다 벗으라 그러고 뭐 거기서 막 쌍욕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청와대 내 직원들을 또 직원들의 비위 감찰도 민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실상 청와대도 장악을 한 거야. 거기 가가지고 청와대 직원들도 민정실 직원들의 눈치를 봤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 변호사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법이 다행히 이제 직전에 통과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현직 검사는 한 명도 가 있는 사람이 없고요. 검사 출신으로 행정관 하나, 그 다음에 비서관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윤석열 검사랑 같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수사를 담당했다가 관두고 나온 박형철 검사, 부장검사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반부패 비서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리를 일으켰던 이인걸 변호사, 공안검사 출신이고 뭐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을 맡았다. 그랬더니 이제 이인걸 변호사 2사람만 딱 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는 잘하죠. 사람들 뭐 조사해가지고 사실 확인하고 이러는 거는 잘하는데 그 외에 이제 거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니까 민정수석실의 기본 기능은 그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번에 감사원 출신이 오셔가지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고 법무비서관은 판사 출신이 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은 정치인 출신 백원우 비서관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민정비서관에 있었던 그 특감반 특별감찰 기능을 또 떼가지고 반부패 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민정실의 기능이 조금 축소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검사에 의해서
포위되거나 포획된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청와대에서부터 일종의 그 탈검찰화가 실현이 돼야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능하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도 또 강력하게 있으셨고, 또 제도적으로 그게 또 다행히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 민정수석은 그래서 처음 지명되고 나서 왜 기자회견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검찰 알바 4번째 시간입니다. 최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낮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낮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햇빛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이제 출장도 있고 좀 그래서 오늘 낮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한 2회분 정도를 그때는 라이브하고 녹화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도 쉬지 않고 여름 휴가 때도 검찰 알바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뭔가요? 예, 검찰은 어떻게 일하나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파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잡서를 많이 풀어놓는 바람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간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이라는 게 하나의 건물로 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그거는 왜 항상 법원이랑 같이 있을까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 사각진 그 건물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방송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가 와이파이를 갖고 이제 잡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마이크에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알바에 올린 그 컨텐츠를 보면 아셨겠지만 거기서는 여기 비디오 찍은 것을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는 이제 상태에 문제가 이제 좀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좀 고쳐가면서 좀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보고 왜 앉아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느냐, 왜 말을 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말씀 빠르고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제가 그랬는데 또 야단치시니까 저 안 끊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 왔다 갔다 안 하고 제가 1시간 20분 정도 끝까지 앉아서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또 야단 맞은 거 없으세요? 김남국 변호사님은 또 뭐 춤이라도 춰라 이제 그 얘기 안 나와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 참, 저기가 누가 알려주시던데,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제가 5.16 쿠데타라고 안 하고 5.16 혁명이라 그랬대요. 댓글에. 네. 말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설마 제가 그걸 혁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네. 이제 질문을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조금 다루지 못한 파견 검사 문제 뒷부분을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들이 이제 법무부에 파견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었는데, 법무부 말고도 검사의 파견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거의 68개 기관에 파견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하고 법무부 외의 어떤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변호사님께 이 검사의 법무부 말고 그 외에 도대체 검사가 도대체 다른 기관에 왜 가는지, 그리고 이 나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파견도 같은 파견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파견을 꼭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참여정부 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과거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같은 거를 검토해서 또 관련된 분들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이제 검사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파견 나간 검사들은 본인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쉽게 말해서 영양가 없는 파견이죠. 그래서 그런 파견들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권력기관 내지는 어떤 돈이 되는 힘이 있는 기관에 나가가지고 검찰의 영향력을 넓히고 또 그 기관들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소통하면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죠. 제일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게 청와대에 파견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법을 개정하면서 딱 끊어지기는 했는데요. 청와대에 파견 가가지고 검사가 법무부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사실상 지휘했던 민정수석실을 또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예. 민정수석부터 검사 출신, 그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이런 게 다 검사 출신, 그 밑에 행정관들도 또 다 검사, 이렇게 다 가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국민적인 시각에서 원래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적인 시각에서 정의의 원칙에 민주주의의 원리에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지휘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청와대가 앞장서서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이 시민들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게 되면 그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서 또는 혹은 직접적으로 수사를 조종하고 또 수사의 결론을 미리 대통령한테 워딩을 써줘가지고 먼저 딱 규정을 해놓고 시작하잖아요. 어?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를 들면 십상시 문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의 틀 자체를 완전히 그냥 딱 한정지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뭐 이런 일로 벌어지다 보니 이제 최동욱 그 검찰총장 낙마시키는